자, 1장 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자,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에서는 회계의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회계 뭐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죠. 예, 결국 기업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어떤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개정돼서요. 이번에 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4페이지 보시면 기업과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투자자가 있고 대여자가 있고 기타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인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인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는 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을 투자자 채권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개정되면서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투자자 채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투자자를 그냥 주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투자자는 지분 상품을 투자한 사람과 채무 상품을 투자한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 채권에 투자한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여자는 은행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 됐죠? 그리고 기타 채권자라는 게 있죠. 기타 채권자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매출 채권, 미수금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자라고 채권자라는 의미가 뭘로 바뀌었다?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로 명칭만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 기업과 관련해서 왜 재무제표를 보려고 할까요? 자,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다 마찬가지죠. 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은 거죠.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는 뭐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결정할 때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이 정보 이용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자,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투자자, 대여자입니다.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 모든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책에 투자자, 채권자라는 용어가 다 이걸로 바뀌었다. 자, 이 사람들 말고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 뭐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 그냥 삼성전자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얼마 버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보는 거고. 자, 감독당국은 왜 재무제표 볼까요? 세금 거들라고. 종업원은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까 아니면 급여가 얼마만큼 나올지를 알게 되겠죠? 네, 그런 의사결정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주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돈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대중이나 감독당국이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크게.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투자자와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맞는 재무제표를 제공을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에도 만족시킬 수 있다. 왜? 얘네들이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충족시키면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주된 정보 이용자가 저 사람들이다. 일단 용어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다? 경영자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뭐 배우는 거예요? 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와 관련된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관련된 회계를 뭐라고 해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관리회계는 잘생긴 박영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다. 꽃미남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그 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잠깐 쳐볼게요. 자, 거기 투자자, 굵은 글씨 투자자. 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보유자를 투자자라고 합니다. 옛날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채무상품이 추가됐어요.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상품,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재무제표 보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입니다. 은행과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신용을 제공한다는 것이 돈 꺼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으세요. 묶어서 뭐라고 쓰면 돼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유리하게나 불리하게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우리 감독 당국을 유리하게 그들이 정보를 제공받는데 유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결정에 만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졸리실 거고. 자,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회계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회계의 정의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회계학을 배우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자, 회계의 정의는 일단 경제적 실체가 누구한테? 앞에서 배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냐면 원래 뭐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재무제표 제공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무제표는 다 뭘로 써진 정보입니까? 숫자로 된 정보죠. 그래서 경영진이 교체된다거나 또는 미래의 투자안에 투자한다는 의사결정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뭐 제공하는 거다? 재무제표 제공하는 거다. 이게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 유용한 정보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경제적 실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경제적 실체.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부 또는 비영리 법인 같은 데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의할 때는 경제적 실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중급회계에서는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결국 재무제표 제공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세 번째,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었는데 1단원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거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회계의 사회적 역할 첫 번째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사회에 돈은 한정돼 있죠.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투자자나 대여자는 어떤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하려면 뭘 보고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부터 투자를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투자가 될 거고 두 번째 뭐 SK텔레콤 투자하고 LG전자에 투자하고 그러고 나면 기업의 외부에 있는 자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기업한테 가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아요? 기업의 경영자가 받습니다. 그럼 기업의 경영자는 좋은 투자안에 또 투자하려고 하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그러면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이해 가세요? 네.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
6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투자자나 대여자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보고 돈 많은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있는 경영자는 그 돈을 받아서 생산성이 증가되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투자 안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기업 외부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재무제표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작년 2010년 기출문제예요. 자, 회계의 사회적 역할 중에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기업 내부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틀린 말이죠? 네, 그게 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BS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S를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자, 그럼 BS의 차변에 뭐가 있어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 시간에 자, 재무상태표의 대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이 부채는 누구의 지분이에요? 예전의 용어로 하면 채권자의 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대여자. 자, 자본은 누가? 네, 투자자의 지분을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변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금을 조달해서 누가 받습니까? 기업의 경영자가 돈을 받아요. 경영자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이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맞죠? 내가 유형자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유형자산에 투자하고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자, 이쪽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금의 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대여자나 투자자는 내가 경영자에게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맡겼다는 뜻을 뭐라고 한다? 자금 수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잘 썼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자한테 너 잘 썼는지 나한테 보고해라 하는 거죠? 그럼 뭘로 보고해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 경영자는 이 투자자나 대여자한테 뭘 한다? 결과 보고를 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뜻을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정보 이용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공시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배운 투자자나 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했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가 강하다고요? 경영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이나 질이 경영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경영자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정보의 양을 똑같이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줄 때 뭘 통해서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정보의 양을 똑같이 맞춰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여러분들 재정학이나 경제학을 배우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면은 결론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최선의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공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면 이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역선택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 경영자와 정보 이용자 누가 더 정보가 많다고요? 경영자가 더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에 가면 차를 파는 사람이 있고 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차를 파는 사람이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차를 샀을 때 그 차가 예전에 사고 난 차였을 그런 상황,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도덕적 해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럼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제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담배도 피고 막 살까요? 내가 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막 살겠죠. 그러면 내가 막 살았으니까 암에 걸리겠죠. 그럼 보험회사는 나한테 돈을 주겠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경영자와 정보 이용자의 정보를 같이 만들면 이렇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된 문구예요. 지금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여러분들 역선택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결혼인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맨날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랬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다면 결혼 안 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시하면 기업도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역할을 말합니다. 정부가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역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3월달 되면 그 여수나 울산 가면 공장에서 뭐 합니까?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노사간에 임금협약 하죠.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임금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사간에 임금 협약을 할 때 재무제표 본다는 거고요. 자, 국가에서는 뭐 거둡니까? 세금 거두죠? 세금 거둘 때도 재무제표 봐야 되니까 세금 거둘 때. 그리고 공공요금 책정할 때. 공공요금 책정할 때도 재무제표 봐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하철공사 지금 지하철 요금 1,000원이라고 하면 이거 1,000원 받으면 이 기업 무너집니다. 원래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면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받아야지 기업이 운영되는데 왜 1,000원으로 만든 거죠? 물가 상승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1,3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원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300원만큼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300원만큼 정부에서 보전하려면 뭐 봐야 돼요? 지하철공사 재무제표 봐야겠죠? 그래서 그때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회계의 사회적 역할은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도 있고요. 2차 시험에도 한번 약술형으로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써보시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2차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자, 투자자나 대여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을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자원을 경영자가 생산성이 높은 투자 안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째, 대여자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 수탁, 받은 정보에 대해서 경영자는 결과 보고를 한다. 이것을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사 간의 임금 협약, 세금, 공공요금의 책정,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돼요. 뭐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잠깐 밑줄 쳐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이번에 종합반인데 제가 원래 단과를 강의하면 이거 22번에 끝내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26번이라는 아주 많은 시간이 배정이 됐습니다. 중급회계만. 그래서 제가 밑줄을 다 쳐줄 건데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줄은 꼭 치고 가세요. 자, 5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거기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자,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들 결국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에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굵은 글씨 양가로 1번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다 밑줄. 자, 옆에다 뭐라 쓰면 돼요? 기업 내부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배분는 거 아니죠? 기업 외부 플러스 기업 내부. 네,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기능이라고 나와있죠? 제목에다 일단 밑줄 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자,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의해 보고되는 회계 정보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 자, 여러분들 정보 비대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누가 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 비해서 정보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경영진과 회계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회계가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동그라미 각각 쳐놓고요. 자, 각각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역선택을 방지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A 보시면 역선택 있죠? B 보시면 도덕적 해이 있죠? 글씨에다가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제목에다만. 자, 8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회계 정보는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칠게요. 노사 간의 임금 협약. 자, 하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또 세금이라는 말 나와 있죠? 세금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공공요금의 책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는 누구의 역할을 말하는 거라고요? 정부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의 문구가 나왔어요. 자, 회계는 정부가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